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공작에게는 너무나 더디게 흘렀지만 탈출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공작은 감옥 관리자인 라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라라멘은 공작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공작이 탈출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맛있는 파이와 와인을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죠. 저녁 억시 거대한 파이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파이 껍질은 황금빛으로 잘 구워져 있었고 라라멘은 입맛을 다셨습니다. 라라멘은 부하들을 내보내 공작의 건강을 위해 술을 마시게 했고 문을 잠근 뒤 공작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물론 충직한 그리모는 시중을 들기 위해 그들 뒤에 서 있었죠. 공작은 라라메에게 짓궂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이 40가지 탈출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냐고 말이죠. 라라메는 코웃음을 치며 듣습니다. 공작은 그중 가장 먼저 시도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 집사였던 누아르몽이 파이 가게를 인수했다고 가정해보자. 라라메는 미식가이니 그 파이를 먹고 싶어 할 테고 내가 같이 먹자고 제안하는 거지. 라라멘은 그저 농담인 줄 알고 맞장구를 칩니다. 공작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약속된 시간 알복시가 되기 몇 분 전 나는 파이의 뚜껑을 연다. 그 안에는 2개의 단검, 밧줄, 사다리, 그리고 제갈이 들어있다. 나는 라라메의 가슴에 단검을 겨누고 말한다. 친구여, 미안하지만 움직이거나 소리 지르면 죽은 목숨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작은 실제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파이 속에서 꺼낸 단검을 라메의 가슴에 겨눈 것입니다. 라라메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공포에 질려 쳐다보았습니다. 그리모는 말없이 파이 속에서 밧줄과 제갈을 꺼냈습니다. 라라메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공작은 그가 탈출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국 라라메는 손발이 묶이고 입에는 고통의 배, Pair of Anguish라 불리는 새로 된 제갈이 물리게 됩니다. 이 제갈은 입안에서 벌어져 턱을 최대한 벌리게 만드는 고문도구였습니다. 라메를 바닥에 눕힌 뒤 공작과 그리모는 재빨리 방을 나옵니다. 그리모는 라라메의 주머니에서 열쇠 구러미를 꺼내 문을 잠그고 두 사람은 테니스 코트로 향합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작은 성벽 너머 해저 쪽에 3명의 기사가 말을 데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로 로슈포르 백작 일행이었습니다. 이제 성벽을 내려갈 차례입니다. 그리모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밧줄 사다리가 아니라 다리 사이에 판자를 끼우고 앉으면 무게에 의해 줄이 풀리며 내려가는 장치였습니다. 먼저 가거라. 공작이 명령합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전하. 잡히면 저는 교수형이지만 전하는 감옥으로 돌아가실 뿐이니까요. 그리모가 대답합니다. 그리모가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의 4분의 3쯤 내려갔을 때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모는 해자로 추락했습니다. 공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리모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래에 있던 일행들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이제 줄이 짧아져 공작은 남은 높이를 손으로 매달려 내려와야 했습니다. 소권 5m 정도 남은 높이에서 공작은 손을 놓고 뛰어내렸고 다행히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지했습니다. 해자비탈을 기어 올라가니 로슈포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절한 그리모는 말에 묶였습니다. 공작은 말에 올라타며 벅찬 감동으로 외쳤습니다. 자유다! 자유! 자유다! 블루아에서 마자랭이 약속한 자금을 수령한 달타냥은 서둘러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슈브레트 여관에 도착했을 때 창가에서 화려한 하늘색 조끼를 입고 하품을 하던 포르토스가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포르토스는 여관의 시설이 열악하고 마구간이 형편없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 뒤에서는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포르토스의 하인 무스통 무스케통이었습니다. 그는 샹띠 성의 풍요로운 생활에 비해 이곳의 음식이 형편없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달타냥은 포르토스에게 곧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약속하며 즉시 팔레 루아얄로 가서 마자랭 추기경을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르토스는 궁정에 간다는 말에 긴장하면서도 자신의 발언남작 자기를 얻을 기회라는 생각에 흥분합니다. 달타냥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무장하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특히 포르토스는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마자랭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마자랭은 연금과 성직록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보고 내심 기뻐하면서도 표정은 감춥니다. 마자랭은 포르토스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 감탄하며 나머지 두 친구 아토스와 아라미스는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달타냥은 그들이 나중에 합류할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마침내 보상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자랭이 무엇을 원하냐고 묻자 포르토스는 자신의 영지 중 하나를 남장령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돈이 들지 않는 요구에 마자랭은 흔쾌히 동의합니다. 달타냥은 총사대 대장 자리를 요구합니다. 마자랭은 이것 또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자랭이 두 사람에게 도시에서의 임무와 시골에서의 임무 중 무엇을 선호하냐고 묻자 달타냥은 불가능하고 위험한 임무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먼지를 뒤집어 쓴 전령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외칩니다. 주기경 전하, 보포르 공작이 뱅센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마자랭은 충격에 휩싸여 거의 기절할 뻔합니다. 그는 라라메가 감옥방 안에서 재갈이 물린 채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절망합니다. 달타냥은 마자랭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공작을 추격해 잡아오겠다고 제안합니다. 공작을 체포하겠다고? 무장한 그를? 마자랭이 묻자 달타냥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전하께서 악마를 체포하라고 명하신다면 악마의 뿔을 잡아서라도 끌고 오겠습니다. 포르토스 역시 거들었습니다. 마자랭은 즉시 추격 명령서에 서명하고 두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는 포르토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롱씨, 당신의 남작자 귀는 보포르 공작의 말 한 장 뒤에 있습니다. 가서 잡으십시오.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무기를 외치며 호위병들을 이끌고 바람처럼 파리 시내를 가로질러 뱅센으로 향합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두 기사가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놀라움 속에 지켜봅니다.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마자랭의 명령을 받고 생황투한 거리를 지나 뱅센으로 향하는 길을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말들의 콧김은 용광로처럼 달아올랐고 달타냥은 포르토스보다 조금 앞서 달리며 박차를 가했습니다. 뱅센 감옥의 성벽 앞 공작이 탈출한 지점에 도착한 그들은 밧줄이 끊어진 채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처에는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과 경비병들이 모여 있었죠. 달타냥은 곧장 하사관에게 다가가 도망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물었지만 하사관은 말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달타냥은 주머니에서 왕의 명령서를 꺼내 들고 피스톨을 코킹하며 하사관을 위협했습니다. 읽고 대답해라. 아니면 네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하사관은 결국 입을 엽니다. 방도무아 쪽으로 갔습니다. 방향을 확인한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다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이 잠겨 있어 문지기를 협박해 문을 여느라 귀중한 시간을 지체해야 했고 그 사이 함께 온 호위병들의 말들은 지쳐서 하나둘씩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시간쯤 지나자 말 한 마리가 쓰러졌고 2시간 후에는 오직 달타냥과 포르토스 그리고 무스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갓 죽은 말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도망자들의 말이 쓰러진 것이었죠. 달타냥은 우리가 그들을 거의 따라잡았다며 기뻐했지만 곧이어 그들 자신의 말들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포르토스의 말 불칸이 먼저 무너져 내렸고 곧이어 달타냥의 말도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둠 속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를 따라간 그들은 숲속에 있는 작은 사냥용 별장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잘 훈련된 말 4마리가 안장을 얹은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달타냥은 마부에게 다가가 말을 사겠다고 했지만 마부는 이 말들이 몽바정 공작의 소유라며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달타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몽바정 공작의 말이라고? 그렇다면 몽바정 공작 부인이 보포르 공작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 틀림없다. 보포르 공작의 연인인 몽바정 부인이 도주 경로에 미리 준비해둔 릴레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인들을 제압하고 강제로 말에 올라탔습니다. 별장의 집사가 하인들을 불러 카빈총을 쏘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은 총알 빗발치는 어둠을 뚫고 전속력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포르토스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공작을 위해 준비된 말을 타고 공작을 쫓는 셈이군.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공작 일행과 달리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공작이 타려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말을 타고 그들을 바짝 쫓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던 그들은 저 멀리 움직이는 검은 물체들을 발견합니다. 어둠이 깔린 도로 위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누구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명의 기사 달타냥, 포르토스, 무스통은 멈추지 않았고 칼을 뽑고 권총을 장전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달타냥은 제갈을 물려라 라고 외치며 기습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한번 누구냐? 멈추지 않으며 쏘겠다 라고 위협했지만 포르토스는 헛소리, 우리는 시체를 많이 봐왔다 며 코웃음 쳤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각자의 상대와 맞붙었고 무스통은 뒤에서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반격으로 무스통이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엉덩이에 총을 맞았는데 예전에 아미엔 가도에서 맞았던 부위와 정확히 반대쪽을 다치게 된 것이었죠. 한편 달타냥은 자신의 상대와 검을 겨루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달타냥의 공격을 능숙하게 받아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달타냥이 회심의 일격인 페인트 공격을 시도했지만 상대는 번개 같은 속도로 이를 막아냈습니다. 놀란 달타냥이 가스콩 사투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몰디유! 이 목소리를 들은 상대방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어둠 속에서 달타냥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때 포르토스가 쏜 권총의 섬광이 어둠을 갈랐고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토스! 달타냥이 외쳤습니다. 달타냥! 아토스가 소리쳤습니다. 아라미스! 포르토스가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자랭의 명령으로 쫓던 적이 바로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 아토스와 아라미스였던 것입니다. 아토스는 칼을 거두고 달타냥을 향해 손을 뻗으며 내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달타냥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니. 내가 죽어서라도 잡겠다고. 맹세한 사람을 당신들이 지키고 있다니. 나는 불명예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시오. 내가 보포르 공작이며 공트들 페라토스와 슈발리에 데르블레 아라미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을 보냈다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보포르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주변에는 50여 명의 기마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단 둘이서 50명의 적과 마주하게 된 셈이었죠. 보포르 공작은 아토스와 아라미스의 간청을 받아들여 달타냥과 포르토스를 풀어주기로 합니다. 공작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기마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로시포르 역시 그 무리에 섞여 달타냥에게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 고 외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도로 위에는 4명의 친구들과 하인들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칼을 겨눈 적이 되었습니다. 아토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가? 달타냥은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대립하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아토스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녁 파리 르와얄 광장에서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정리합시다. 내 친구는 내일 밤 역시 르와얄 광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남겨진 그리모와 부상당한 무스통을 데리고 파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자랭에게는 실패의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달타냥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20년의 우정을 나눈 이 네 친구는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 밤 르와얄 광장에서의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파리로 돌아온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슈브레트 여관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달타냥은 마자랭 추기경을 만나고 온 참이었습니다. 포르토스는 기대했던 남작자기 소식이 있는지 물었지만 달타냥은 씁쓸한 표정으로 마자랭이 그저 말뿐인 칭찬과 말값으로
1천 피스톨을 주었다고 전합니다. 사실 그 말들은 달타냥과 포르토스가 몽바종 공작의 별장에서 훔쳐탄 것이었으니 마자랭이 작물에 돈을 지불한 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000 피스톨을 나누어 가집니다. 포르토스는 실망했지만 돈이라도 챙긴 것에 만족하려 했고 달타냥은 마자랭의 인색함에 혀를 찼습니다. 어느덧 약속 시간인 저녁 9시가 다가오자 달타냥은 갑자기 약속 장소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제의 전투 이후 아토스와 아라미스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과거의 우정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깨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토스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겁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달타냥을 설득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중무장을 하고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여관에 달타냥의 옛 하인 플랑셰가 나타납니다. 플랑셰는 이제 파리의 시민군으로서 프랑드파에 가담해 있었고 마자랭을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달타냥은 플랑셰에게 자신들의 뒤를 봐달라고 부탁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카빈총을 챙기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파리의 다른 쪽에서는 아토스와 아라미스도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토스는 옛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무기를 가져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비무장으로 가자고 제안하지만 아라미스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라미스는 달타냥과 포르토스가 마자랭의 편에 선 이상 그들을 경계해야 하며 아토스 혼자의 몸이 아니라 당파의 중요한 인물로서 몸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결국 아토스는 아라미스의 의견을 따라 무장을 한 채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르와얄 광장의 입구에 도착해 달타냥과 포르토스 그리고 플랑셰가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사람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라미스는 광장의 관리인에게 돈을 주고 열쇠를 구해 방해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도록 나무들이 우거진 광장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달타냥의 망토가 살짝 들리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이 달빛에 반짝였고 이를 본 아라미스는 아토스의 어깨를 찌르며 그들이 완전히 무장했음을 알립니다. 아토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먼저 안으로 들어섰고 아라미스가 문을 닫으며 뒤따랐습니다. 하인들은 밖에서 기다리게 했으나 그들조차 서로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이제 내 친구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오직 그들만이 존재하는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내 친구는 광장의 한적한 곳, 라임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토스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장소에 모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예전의 우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를 탓하지 맙시다. 하지만 달타냥은 아직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토스와 아라미스가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합니다. 브라젤론 성에서 아토스가 그리고 수도원에서 아라미스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라미스는 지지 않고 대꾸합니다. 자신은 마자랭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을 뿐 다른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으며 서로 비밀을 지킨 것뿐이라고 말이죠. 말싸움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달타냥은 아라미스의 행동이 예수의 제자답다고 비꼬았고 이에 격분한 아라미스는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포르토스 역시 달타냥을 거들며 칼에 손을 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아토스가 최고의 권위를 담아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달타냥, 자네는 어제의 일로 여전히 화가 나 있군. 나는 자네의 마음이 20년의 우정으로 15분의 모욕을 덮을 만큼 고결하다고 믿었네. 그럼에도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아토스는 결단력 있게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칼을 뽑아 무릎으로 부러뜨린 뒤 그 조각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라미스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아라미스, 자네 칼도 부러뜨리게. 아라미스가 주저하자 아토스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원하네 라고 말했고 아라미스는 결국 창백해진 얼굴로 칼날을 부러뜨렸습니다. 이를 본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토스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절대 안 되네. 신 앞에서 맹세컨대 내 칼이 자네들의 칼과 맞부딪히는 일은 없을 걸세. 우리는 함께 살았고 함께 사랑했고 함께 미워했으며 서로를 위해 피를 흘렸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우정보다 더 강력한 범주의 유대가 있네. 아토스는 과거 그들이 함께 처단했던 밀레디의 사건을 언급하며 마자랭이나 왕자들 때문에
사명의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달타냥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포르토스와 6년을 함께 잤으며 아라미스는 형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호소에 모든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달타냥은 충동적으로 아토스의 품에 뛰어들었고 포르토스는 눈물을 터뜨리며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한다면 차라리 내 몸을 뚫어버리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라미스 역시 친구들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토스는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서로 엇갈린 길을 가고 있는 나는 내 신념을 따르고 자네들은 자네들의 길을 가게. 하지만 우리는 친구로 남자. 마자랭주의자든 프랑드파든 상관없는 전쟁터에서 만나더라도 누와얄 광장이라는 암호를 외치면 칼을 왼손으로 옮겨잡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나누세. 모두가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맹세하기로 합니다. 아라미스가 목에 걸고 있던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꺼내자 네 사람은 그 위에 손을 얹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하나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 달판양은 아라미스의 귀에 대고 장난스럽게 속삭입니다. 이 배신자야. 자네는 우리에게 프랑드파 여인 롱그빌 공작 부인의 십자가에 맹세하게 했군. 이렇게 해서 내 친구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다시 한번 끈끈한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몸은 다른 진영에 있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하나라는 것을 확인한 이 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임무를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밤을 함께 걷는 여러분, 서재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르 뒤마의 아토스와 헤어진 후 라울은 하인 올리벤과 함께 플랑드르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아토스를 떠나온 슬픔과 여행 도중 멀리서 보게 된 알리에르의 성 때문에 어린 시절 친구 루이즈에 대한 그리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라울은 잠시 멈춰서서 아토스에게 편지를 쓰기로 합니다. 그는 편지에 아토스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헤어진 후 느끼는 고독감을 절절하게 담았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라울과 올리뱅은 앞서가던 한 젊은 신사와 그의 일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라울처럼 전쟁터로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라울은 그들을 따라잡아 동행하고 싶어 속도를 냈습니다. 홍피에뉴를 지나 누아용으로 향하던 중 그들은 지름길을 택해 우아즈강 오이즈 리버의 나루토에 도착했습니다. 라울이 언덕에 도착했을 때 앞서가던 젊은 신사의 일행은 이미 나룻배에 올라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강의 3분의 1쯤 지났을 때 갑자기 나룻배를 연결하던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가 휩쓸려가자 겁을 먹은 말 한 마리가 강물로 뛰어들었고 그 말에 타고 있던 젊은 신사도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기에 허우적거리며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라울은 주저없이 행동했습니다. 용기를 내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소. 라울은 즉시 자신의 말을 몰아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토스에게서 수영과 승마를 혹독하게 훈련받은 라울에게 강물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헤엄쳐 물에 빠진 신사에게 다가갔고 그를 잡아올려 안전하게 강기슭으로 끌어냈습니다. 물에 빠졌던 젊은 신사는 정신을 차리고 라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3번은 죽었을 거예요. 두 젊은이는 서로 통성명을 했습니다. 구조된 청년은 그란몽 원수의 아들인 기슈 백작이었습니다. 라울이 자신을 브라젤론 자작이라고 소개하자 기슈 백작은 라울의 용기에 감탄하며 우정을 청합니다. 자작, 당신의 선량함과 용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악수를 합시다. 당신의 우정을 원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의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둘 다 콩대 공작의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기슈 백작은 라울에게 우리는 함께 첫 총성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정비를 마친 두 젊은이는 나란히 말을 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두 청년의 모습은 마치 형제처럼 잘 어울렸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호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토스의 아들 라울과 그란몽 원수의 아들 기슈 백작, 훗날 프랑스 궁정의 주역이 될 두 젊은 영웅의 운명적인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용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라울과 기슈 백작은 이른 아침
다시 길을 떠납니다. 기슈백작은 궁정 생활에 익숙한 인물답게 여행 도중 라울에게 궁정의 복잡한 스캔들과 마자랭 추기경, 그리고 왕비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베튠 방향으로 향하던 중 랑스와 베튠 사이의 샛길로 접어듭니다. 일행은 라울, 기슈백작, 그리고 그들의 하인들까지 합쳐 총 6명의 건장한 남성들이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기슈백작이 적을 만나면 돌격하자고 제안하자 그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다르맹주는 내 임무는 당신들을 안전하게 왕자에게 데려가는 것이니 적을 보면 후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숲속 깊은 곳에서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찰을 다녀온 하인들은 백보 전방에서 총성이 들렸다고 보고합니다. 다르맹주는 후퇴를 권하지만 혈기왕성한 두 젊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니 숲속에서 6명의 남자 3명은 말을 타고 3명은 말에서 내린 상태가 쓰러진 사람들을 뒤지고 있는 광경이 목격됩니다. 비겁한 암살이다. 기슈백작이 외칩니다. 라울도 저들은 도적대다. 공격하자. 라고 소리칩니다. 가르맹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젊은이는 저들에게 돌격을 외치며 달려듭니다. 기습을 당한 도적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 짧은 교전 끝에 기슈백작은 자신의 적을 물리치고 라울에게 다가옵니다. 라울은 말 밑에 깔려 있었지만 다행히 팔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도적들이 물러간 후 그들은 쓰러진 피해자들을 살핍니다.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숨을 거둔 상태였는데 그는 삭발을 한 것으로 보아 성직자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나무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벅지 뼈가 부서지는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라울이 그를 구할 수 있기를 희망하자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를 구할 수는 없소. 다만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시오. 부상자는 자신이 사제는 아니지만 죽은 동료는 베튠의 신부님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스페인 군대가 마을을 약탈할 것을 피해 교회의 성물과 보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던 중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부상자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몸보다 영혼의 구원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도록 신부님을 모셔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신부님을 모셔다 주시오. 내 영혼을 구해야 하오. 만약 고해 성사를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오. 기슈백작과 라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맹세합니다. 부상자는 근처 여관이나 그르네 마을의 수도원에 가면 사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두 젊은이는 즉시 말을 달려 신부를 찾으러 떠납니다. 라울과 기슈백작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해줄 사제를 찾기 위해 전속력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그들이 그르네 마을 근처에 다다랐을 때 노새를 타고 오는 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를 발견합니다. 이 수도사는 2223세 정도의 젊은 나이였지만 고엔 탓인지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핏기 없이 누렇게 떴고 머리카락은 모자 밖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연한 파란색 눈은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 멍했습니다. 기슈백작이 정중하게 그를 불렀지만 수도사는 무례할 정도로 차갑게 대꾸하며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화가 난 기슈백작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도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기슈백작이 그를 붙잡아 강제로라도 데려가겠다고 위협하자 마지못해 동행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라울은 수도사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혐오감을 느낍니다. 수도사의 창백한 얼굴과 기묘한 미소는 마치 모욕처럼 라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라울은 기슈백작에게 자신의 느낌을 털어놓습니다. 백작님,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저 남자를 보며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예전에 블레수아 숲에서 뱀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기분이에요. 그때 아토스 백장님께서 칼을 뽑아라고 하셨을 때 뱀을 반으로 잘라버리고 싶었던 그 충동이 저 남자를 볼 때 똑같이 느껴집니다. 두 젊은이는 수도사를 데리고 부상자가 있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관 주인과 아내는 부상자를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불행히 우리 집에 닥쳤어. 저 사람은 베튠의 사형집행인이야. 이 말을 들은 수도사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혐오감이 스쳤지만
다름행주 가정교사가 사형 집행인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일 뿐이니 마지막 봉사를 해달라고 설득하자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상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젊은이와 하인들은 임무를 마쳤기에 서둘러 전쟁터로 향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라울은 여전히 그 수도사에게서 느꼈던 불길한 기운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것이나 다름없던 젊은 수도사, 즉 모르당은 죽어가는 남자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도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무척 젊으시군요. 제 마지막 순간에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모르당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제복을 입은 자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소. 고통이 심한가? 몸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이 더 큽니다. 사형 집행인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가장 무거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한 여인을 처형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지만 지옥 같은 영혼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동생을 유혹해 파멸시켰고 버킹엄 공작을 암살하게 사주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와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를 죽인 자들은 누구였나? 그들의 이름을 대라. 사형 집행인은 힘겹게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4명의 프랑스인과 1명의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밀레디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목을 베었습니다. 모르당은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젊었나? 아름다웠나? 그렇습니다. 천사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악마였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이제 고해성사를 마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신부님, 이제 저에게 면죄를 주십시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르당의 눈에서 불길 같은 증오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인에게 몸을 숙이며 낮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그 여자의 이름을 대라. 그래야 용서해 주겠다. 그녀의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그녀는 2번 결혼했고 모르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존 프랜시스 드 윈터다. 그리고 그 여자는 바로 내 어머니였다. 사형 집행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아들의 이름으로라도. 그러자 가짜 수도사 모르당은 품에서 단검을 꺼내들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신은 너를 용서할지 모르나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사형 집행인의 가슴에 단검을 꽂아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처절한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자비로운 고해성사를 기대했던 방 안은 순식간에 복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모르당. 이제 그는 어디로 향할까요? 가짜 수도사 모르당이 창문으로 도망친 후 방 안에는 치명상을 입은 사형 집행인과 그를 지켜보는 그리모만이 남았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고통 속에서 눈을 뜨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모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옛 지인임을 밝힙니다. 당신은 누구요? 죽어가는 남자가 묻자 그리모는 대답합니다. 20년 전 내 주인이 당신을 베퉁에서 데려와 아르망티에르로 안내했어. 그제야 사형 집행인은 그리모를 알아봅니다. 그는 그리모가 밀레디를 처형하던 밤 4명의 하인 중 1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모는 방금 도망친 수도사가 당신을 찔렀느냐고 묻고 사형 집행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를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 밀레디를 처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 이제 신의 용서를 바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모는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그 수도사가 밀레디와 무슨 상관이 있어? 사형 집행인이 힘겹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는 그의 어머니였소. 이 말을 들은 그리모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비밀을 알고 있었나? 당신이 그에게 이름을 말했소? 사형 집행인은 고해성사 중에 그를 수도사로 착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불행한 사람.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되지 않았겠지? 다행히 사형 집행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몰랐기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여자의 처녀적 이름한 드비의 유만을 말했고 모르당은 그 이름을 듣고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인은 한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삼촌이
재판관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모는 이마를 치며 탄식했습니다. 모르당이 자신의 삼촌인 윈터경을 알고 있다면 그를 통해 아토스와 다른 친구들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형 집행인은 그리모에게 서둘러 주인과 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고해달라고 부탁하며 숨을 거둡니다. 그리모는 사형 집행인의 가슴에 박힌 단검을 뽑아들고 여관 주인에게 뒤처리를 맡긴 뒤 즉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파리로 직행하려 했으나 라울 브라젤론 자작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라울이 머물고 있는 마젠가르브의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라울과 기슈 백작이 식사하고 있을 때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그리모가 들이닥쳤습니다. 라울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모는 사형 집행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은 즉시 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라울은 아토스의 명령대로 그리모가 자신과 함께 남고 올리뱅이 파리도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리모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제가 가지 않으면 백장님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울이 그 이유를 묻자 그리모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침묵을 깨고 무서운 경고를 남깁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입니다. 도련님이 만난 그 수도사 말입니다. 만약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곳이 어디든 교회든 거리든 상관없이 발로 목을 밟아 독사나 전갈을 죽이듯이 지식여 죽이십시오. 그가 살아있는 한 5사람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 끔찍한 말을 남기고 그리모는 전속력으로 파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가 말한 5사람은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달타냥, 그리고 윈터경이겠죠. 복수의 화신이 된 모르당의 정체가 밝혀졌고 그리모는 주인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여관에 머물던 라울은 스페인 군대가 온다는 주인의 외침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번에는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라 대포와 무장을 갖춘 진짜 적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라울과 기슈 백작 일행은 서둘러 후퇴하여 기슈의 아버지인 그란몽 원수가 있는 곳으로 합류합니다. 그란몽 원수는 두 젊은이를 이끌고 총사령관인 콩대 공작에게 데려갑니다. 공작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며 적의 상황을 묻지만 기슈 백작은 정확한 병력 규모를 알지 못해 머뭇거립니다. 이때 라울이 용기를 내어 나서서 자신이 잡은 포로를 신문해 보겠다고 제안합니다. 콩대 공작의 허락을 받은 라울은 포로에게 다가갑니다. 포로는 처음에 자신을 독일인이라 속이며 독일어로 나는 독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라울은 그 발음이 나쁘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가 사실은 이탈리아인임을 밝혀냅니다. 공작이 거짓말을 하면 총살하겠다고 위협하자 포로는 결국 입을 엽니다. 포로가 털어놓은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적군은 푸온 살다냐 백작과 백장군이 지휘하고 있으며 병력은 1만 8천 명에 대포 36문을 가지고 랑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군의 병력은 2만 3천 명으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콩대 공작은 그 특유의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란몽 원수에게 말합니다. 원수, 작은 군대로도 위대한 전투를 이길 수 있어. 왕자는 라울의 기지와 언어 능력에 감탄하며 그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합니다. 라울은 콩대 공작에게 롱그빌 공작 부인의 편지를 전하고 공작은 라울에게 자신의 마구간에서 가장 좋은 말을 고르게 합니다. 공작은 라울과 소수의 호위병만 대동하고 농부의 안내를 받아 랑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정찰을 나갑니다. 적의 진영을 한눈에 파악한 공작은 즉석에서 전투 계획을 세우고 연필로 급히 명령서를 작성해 라울에게 주며 그란몽 원수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내일 우리는 랑스를 탈환하고 적을 물리칠 것이다. 명령을 수행한 라울은 밤이 되어 기슈백작과 재회합니다. 두 젊은이는 원수의 막사 옆에 텐트를 치고 함께 밤을 보냅니다. 거대한 전투를 앞둔 전날 밤, 두 친구는 잠들기 전 각자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 작별의 편지를 씁니다. 혹시 모를 죽음에 대비한 유서와도 같은 것이었죠. 편지를 교환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은 두 사람은 형제처럼 포옹하고 잠이 듭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젊은 영웅들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파리의 몽네 거리에 있는 에르미타주라는 식당에 4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아토스와 아라미스, 그리고 달타냥과 포르토스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아토스가 샴페인 4병을 주문하자 술잔이 돌면서 분위기는 금세 예전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코르셋의 단추를 풀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현재의 적수인 마자랭 추기경에 대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라미스는 마자랭이 얼마나 인색하고 교활한지에 대한 일화를 들려주었고 달타냥과 포르토스도 이에 동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모험, 특히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장 어두운 비밀인 밀레디의 처형 사건으로 흘러갔습니다. 아토스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자네들은 그 아르망티엘의 사건이 양심에 걸리지 않나? 그러자 포르토스는 나는 잊고 있었네 라고 답했고 아라미스는 그 여자는 신의 뜻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니 우리는 도구였을 뿐 이라며 철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타냥 역시 나는 그 사건에 대해 후회는 있어도 양심의 가책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밀레디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지만 윈터 경이 그 아이를 거두었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아주 급한 용무가 있는 분이 왔다고 알리는 순간 땀과 먼지로 디범벅이 된 그리모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토스는 창백해지며 물었습니다. 그리모, 벌써 돌아오다니. 라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하지만 그리모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를 향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들, 그 여자의 아들이 영국을 떠나 프랑스에 와 있습니다. 그리모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호랑이가 새끼를 쳤고 그 호랑이가 이제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모는 그 청년이 수도사로 변장하여 베퉁의 사형 집행인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듣고 어머니 밀레디의 비밀을 모두 알아낸 뒤 사형 집행인을 단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검이 아직 피에 젖어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모는 식탁 위에 피 묻은 단검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달타냥, 포르토스, 아라미스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을 잡았습니다. 오직 아토스만이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타냥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군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우리가 고작 어린애 하나 때문에 떨고 있다니. 하지만 아토스는 침착하지만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네. 하지만 그 아이는 신의 이름으로 온 것이야. 즐거웠던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그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는 밀레디의 아들 모르당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파리의 생자크 거리에 있는 카르멜 수녀원. 이곳의 아침은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군대를 위한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검은 옷을 입은 두 여인이 좁은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명은 쇠락해가는 아름다움을 지닌 어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눈물조차 아름다운 어린 딸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왕비 앙리에타 마리아와 그녀의 딸인 공주였습니다. 모녀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왕비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흐느꼈습니다. 하느님, 제 남편과 아들을 지켜주시고 차라리 제 비참한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어린 공주가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왕비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돕기 위해 마지막 남은 보석과 옷까지 팔았고 이제는 수녀원의 자선에 의지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수녀가 문을 두드리고 손님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영국에서 온 윈터 경이었습니다. 왕비는 남편의 친구이자 충신인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윈터 경은 무릎을 꿇고 금으로 된 상자에 담긴 편지를 왕비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남편 찰스 1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왕비와 공주는 창가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절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소. 네이지비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어. 만약 이긴다면 계속 싸우겠지만 패배한다면 나는 끝장이요. 만약 패배한다면 프랑스로 망명할 수 있도록 당신이 힘써 주시오. 편지에는 찰스 왕이 아니라 찰스 여전히 왕인
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단식했습니다. 왕자는 이제 그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그가 왕이 아니어도 좋으니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좋겠어요. 윈터 겸은 왕비에게 찰스 1세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절망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윈터 겸은 왕이 만약 패배한다면 프랑스로 망명할 수 있는지 프랑스 왕실의 의향을 타진해달라는 왕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실권은 마자렌 추기경이 쥐고 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의 크로멜과 다를 바 없는 인물이에요. 그가 과연 불행한 망명객을 받아줄까요? 윈터 겸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과거 20년 전 왕비를 구했던 4명의 용감한 친구들 이야기를 꺼내며 옛 친구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고 왕비 역시 그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비는 윈터경의 설득에 용기를 내어 마자랭을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말했습니다. 갑시다, 윈터경. 만약 그가 거절하고 왕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함께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내게 희망을 주는군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망국의 위기에 처한 영국의 왕비가 프랑스의 실세 마자랭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러 갑니다. 앙리에타 마리아 왕비가 수녀원을 떠나 팔레 루아얄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 한 젊은이가 궁전 문 앞에 말을 멈추고 마자랭 추기경에게 중요한 전갈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경비병들을 지나 마자랭의 충실한 문지기 베르노행이 지키고 있는 3번째 문에 도착했습니다. 베르노행이 누구에게 온 편지냐고 묻자 그는 올리버 크로멜 장군에게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르노행은 추기경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방문객을 모래빛이 도는 붉은 머리카락, 회청색 눈, 그리고 뻣뻣하고 거만한 태도를 지닌 영국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자랭은 편지만 먼저 들여보내라고 했지만 청년은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마자랭은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청년은 모자를 손에 든 채 마자랭에게 크롬멜의 소개장을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크롬멜의 비서인 모르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자랭은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2번째 편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자랭은 특유의 호기심으로 모르당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묻자 모르당은 자신에게 남은 친척이 한 명 있지만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3번이나 찾아갔음에도 하인들을 시켜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5살 때까지 프랑스 유모 밑에서 자랐으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어릴 때 3번 찾아온 것이 전부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자랭이 당신은 왕 찰스 1세를 미워합니까? 라고 묻자 모르당은 악마 같은 표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저는 그를 주모합니다. 마자랭은 짐짓 동정하는 척하며 그 매정한 친척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모르당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가 저를 보게 되면 저를 더 잘 대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 수단이 있습니다. 마자랭은 이 청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증오심에 압도되어 시선을 피하고 크로멜이 보낸 비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크로멜은 프랑스의 의중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찰스 1세를 축출하고 영국 내부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어린 루이 14세의 왕자를 확고히 하기 위해 평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두 나라의 이익이 일치하니 서로 협조하자는 은밀한 제안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마자랭은 잠시 고민하다가 모르당에게 지시했습니다. 크로멜 장군에게 답장을 보내겠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답장을 줬다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 너는 불로뉴로 가서 내 답신을 기다려. 만약 10일 안에 답이 오지 않으면 그냥 떠나도 좋다. 마자랭은 파리 내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모르당의 방문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르당에게 자신이 있는 곳이 발각되지 않도록 비밀 통로를 통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르당은 마자랭의 지시에 따라 비밀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찰스 1세를 구하려는 윈터경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찰스 1세를 무너뜨리려는 크로멜의 사자 또한 마자랭과 접촉을 마친 것입니다. 마자랭 추기경은 영국의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심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이군. 하지만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 것은 아니겠지?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의 금고를 희리끝 쳐다보고는 손에 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의 보석을 손바닥 안쪽으로 돌려 감췄습니다. 앙리에타 마리아는 헨리 4세의 딸이자 찰스 1세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망명객의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마자랭에게 말했습니다. 주기경, 저는 이제 명령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청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는 청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제 기도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왕비는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남편인 찰스 1세가 반란군과의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으며 만약 패배할 경우 프랑스로 망명하여 개인 자격으로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마자랭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또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핑계를 대며 폐위된 왕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 루이 14세의 왕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넌지시 거절의 의사를 비쳤습니다. 왕비는 자신이 헨리 4세의 딸임을 상기시키며 과거 엘리자베스 여왕이 헨리 4세를 도왔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마자랭은 교묘하게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한 척하며 말뜻을 못 알아들은 채 했습니다. 답답해진 앙리에타 마리아가 조언을 구하자 마자랭은 잔인한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부인, 제 조언은 왕께서 왕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국을 떠나면 왕관은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왕비는 이미 찰스 1세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음을 알리며 군대나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다이아몬드까지 팔아 남편을 도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자랭은 외국 군대의 개입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살 뿐이라며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결국 왕비는 최후의 수단으로 단순한 환대, 즉 망명 허용 여부만을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마자랭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안 왕비님과 상의해보겠지만 이 문제는 의회에 회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 그 단어는 앙리에타 마리아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영국 의회는 남편을 공격하고 있었고 프랑스 의회 역시 왕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의회라고요? 군주들의 적인 그 의회 말입니까? 됐습니다, 주기경. 당신이 헨리 4세의 딸에게 의회에 가서 구걸하라고 하는군요. 그녀는 마자랭의 위선적인 태도에 치를 떨며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윈터경이 홀로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처지의 왕비는 윈터경의 손을 잡고 쓸쓸히 루브르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왕비가 떠나자마자 마자랭은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인 베르누eng을 불러 조금 전 다녀간 젊은이, 즉 모르당이 아직 궁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베르누eng은 그가 라파엘로의 그림을 감상하다가 말을 타고 떠났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르당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전 밖에서 윈터경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은 이미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모욕만 당하고 돌아가는 영국의 왕비.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는 불길한 그림자. 과연 윈터경과 왕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자랭과의 만남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루브르의 초라한 거처로 돌아온 앙리에타 마리아 왕비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윈터경에게 눈물을 흘리며 단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찰스 왕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이 넓은 세상에 친구라고는 당신뿐이군요. 하지만 윈터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비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과거의 영웅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왕비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4명의 용감한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왕비님을 위험에서 구했던 그들 말입니다. 왕비는 고개를 저으며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윈터경은 안타까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안도트리슈 왕비님을 구했던 영웅들입니다. 그중 한 명은 달타냥이라는 이름의 근위대 중위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마자랭에게 헌신하고 있어 우리를 도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3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은 콩트 드 라페르라고 합니다. 왕비는 그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공작작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지만 윈터경조차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왕비의 딸인 어린 앙리에타 공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한 기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대, 공작의 군대에서 왔다고 합니다. 왕비의 허락으로 들어온 젊은 기사는 다름 아닌 라오, 즉 브라젤론 자작이었습니다. 라울은 랑스 전투의 숨전보를 담은 기슈백작의 편지를 왕비에게 전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왕비는 프랑스의 승리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씁쓸해했습니다. 그때 윈터경이 라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브라젤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아는데 혹시 친척입니까? 라울은 그분이 돌아가셨고 자신의 후견인이 그 영지 상속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윈터경은 호기심을 느끼며 후견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 후견인은 콩트 드 라페르 백장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윈터경과 왕비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이름이 눈앞의 청년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윈터경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콩트 드 라페르, 그분이 지금 파리에 계십니까? 라울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현재 게네고 거리에 있는 샤를마니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윈터경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찾던 그 영웅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그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왕비는 기쁨에 넘쳐 라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라울이 떠난 뒤 왕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보석인 다이아몬드, 십자가와 훈장을 꺼내 윈터경에게 건넸습니다. 윈터경, 이것들을 받으세요.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것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왕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찰스 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연결된 인연의 끈. 라울이 전한 소식 덕분에 윈터경은 마침내 아토스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윈터경은 루브르 궁을 떠나 자신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궁을 나설 때부터 누군가 말을 타고 은밀하게 그의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윈터경은 하인 토니에게 첩자 같으니 모른 척하라고 지시하고 서둘러 말의 지구에 있는 자신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도착해 장갑과 모자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윈터경은 맞은편 거울을 통해 문가에 서 있는 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모르당이 서 있었습니다. 얼어붙을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윈터경은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모르당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를 쫓아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1년 전과 다릅니다. 모르당은 자신이 베튠의 사형 집행인을 찾아갔으며 그에게서 모든 진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베튠의 사형 집행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을 주었죠. 모르당은 자신이 밀레디의 아들인 존 프란시스 드 윈터임을 밝히며 어머니의 복수와 빼앗긴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윈터경이 자신의 어머니를 암살하고 자신을 고아로 만들었으며 재산을 강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윈터경은 이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자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그는 밀레디가 저질렀던 악행들을 나열하며 그녀의 처형이 정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형을 독살했고 버킹엄 공작을 암살했으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윈터경이 그녀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모르당은 단 하나의 대답만을 반복하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모르당은 사리를 내뿜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고 윈터경은 칼에 손을 댔습니다. 나를 암살하려느냐? 그렇다면 너를 내 조카로 인정하마. 너는 그 어미의 그 아들이니까. 하지만 모르당은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죽이면 다른 공범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을 찾게 되면 그때는 두려워하십시오. 베퉁의 사형 집행인은 자비 없이 찔러 죽였지만 그는 당신들 중 죄가 가장 가벼운 자였습니다. 모르당은 이 끔찍한 경고를 남기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윈터경은 공포에 질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신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저뿐이군요. 복수의 화신이 된 조카와 그를 막아야 하는 삼촌의 비극적인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르당은 이제 윈터경을 미끼로 나머지 4명의 원수들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윈터경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아토스는 창가에 앉아 라울이 들려주는 전쟁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울이 겪은 첫 전투의 생생한 모험담을 듣는 아토스의 얼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라울은 콩대 공작이 11번이나 적진으로 돌격했던 영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며 눈을 빛냈습니다. 아토스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도 두려웠느냐? 라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백장님. 적의 총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눈을 감고 백장님을 생각했습니다. 아토스는 감동하여 라울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울은 콩대 공작이 순전보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파리로 보냈으며 농구빌 공작 부인에게 전할 편지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문가에 윈터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라울이 자리를 비켜주자 두 친구는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윈터경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왔네. 누구 말인가? 밀레디의 아들일세. 아토스는 이미 그리모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윈터경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자가 베튠의 사형 집행인을 찾아가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그를 죽였으며 방금 자신을 찾아와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네. 나머지 공범들을 찾기 위해서지. 윈터경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토스는 침착하게 친구를 위로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데 익숙한 사람들일 신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신 것이니 대비하면 되네. 윈터경은 달타냥과 포르토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아토스는 그들이 마자랭 추기경을 섬기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적대적인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미스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 없이 루브르 다리에서 만나 영국 왕비에게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어두웠기에 아토스는 윈터경의 귀갓길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라울과 하인들을 불러 윈터겸을 숙소까지 호위하게 했습니다. 라울, 윈터겸을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모, 네가 선두에 서고 그 수도사를 조심해라. 그리모는 횃불과 머스킷총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윈터겸을 무사히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그리모의 예리한 눈에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그리모가 쫓아가려 하자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르당이 이미 그들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토스가 눈을 떴을 때 라울이 침대 곁에 와 있었습니다. 라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백장님, 제가 도착하자마자 떠나겠다고 하면 화내시겠지만 블루아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토스는 미소를 지으며 허락했습니다. 라울이 어린 시절 친구인 루이즈 드라 발리에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가거라, 라울.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내가 왜 맡겠느냐. 아토스는 라울을 떠나보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파리는 위험하다. 모르당이 돌아다니는 이곳보다 블루아에 가 있는 것이 아이에게 더 안전할 것이다. 라울은 기뻐하며 떠났고 아토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토스는 친구들과 함께 찰스 1세를 구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